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2014년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게 될 텐데요. 2014년 1회와 2회 저와 같이 지금부터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토양 단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토양 단면 중 낙엽이 대부분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은 낙엽이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은 어느 층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그림에서 A층, B층, C층, D층 순서대로 나눠져 있죠. A층은 표토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B층이 직접층, C층 모재층, D층 모함층 이런 식으로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바깥층은 A층이 되겠죠. 그런데 A층은 또 유기물층과 세탈층 혹은 용탈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층을 특히 맨 위층으로 해서 A5층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A5층, 유기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맨 위층, 이것이 A5층인데요. A5층을 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A5층을 L층, 그리고 F층, H층으로 세 가지로 세분화가 가능한데요. 유기물 중에서도 낙엽이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맨 위층 L층이 되겠고요. 낙엽이 어느 정도 분해돼서 쌓여있는 층이 F층, 그 아래층이 되겠고, 맨 아래층인 낙엽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분해가 된 층, H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분해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는 층은 유기물층 중에서도 L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L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색에 대비해 관한 설명이 틀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 번 나오죠. 색상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기출이 됩니다. 1번 보시면 보색인 색을 인접시키면 본래 색보다 채도가 낮아져 탁해 보인다. 네, 보색이라는 색은 서로 색상원에서 반대편에 있는 성질이 아주 상반되는 극과 극의 색이라고 했는데요. 이 극과 극의 색을 같이 쓰게 되면 본래의 색보다 채도와 명도가 높아져 보입니다. 더 진하고 더 밝은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빨강과 청록색을 보색 관계인 것을 같이 쓰게 되면 빨강은 더 빨갛게, 청록은 더 진한 청록으로 채도가 더 높아져 보인다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보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3번 명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켜서 명도가 낮은 색이 더 어두워 보이게 되는 것은 명도 대비고요.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인접시켜서 채도가 높은 색이 더욱 선명해 보이는 것은 채도 대비입니다. 네,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옥상 정원 설계 시 일반 조경 설계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 이것도 자주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옥상 정원의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번 토양층 깊이, 2번 방수 문제, 3번 지주목의 종류, 4번 하중 문제인데요. 가장 적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가장 적은 거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토양층 깊이는 일단 하중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이 두 개는 연결돼서 같이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수 문제도 옥상에서는 그 아래층에 누수나 이런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주목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무게가 조금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관련이 가장 적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중과 방수가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다음 6번 보시겠습니다. 앙드레 르노트르도 나왔는데요. 네, 누구죠? 네, 프랑스의 평면기하학식의 정원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정원 만들고부터 유명해졌는가인데요. 보시면 베르사유, 프랑스 평면계약식의 대표적인 정원이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센트럴파크, 미국 근대 공원이죠. 토스카나장은 중세 이탈리아 때 그 빌라고요. 아람브라는 중세 이슬람의 그 요새 궁전이죠. 네, 다음 8번 보시겠습니다. 계획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분석 방법은, 네, 조경 설계에서의 분석을 얘기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었죠. 자연환경 분석, 인문환경 분석, 그리고 시각환경 분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람과 거주자, 이용자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인문 환경 분석이겠죠. 인간과 문화 이런 요소들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목 표시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도 용구는 제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1번 삼각자, 2번 템플릿, 3번 삼각 축척자겠죠. 삼각 축척자, 4번 곡선자인데요. 수목을 표시를 할 때에는 주로 평면도에서 많이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네, 이것은 화렵수 표시, 이것은 침엽수 표시입니다. 그래서 원형, 주로 원형에서 뾰족뾰족한 질감을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템플릿자가 이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탈리아 정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시면 1번 기둥복도, 회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쭉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을 열주라고 하고 열주 밑으로 복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회랑이죠. 퍼골라, 조각상, 장식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이런 요소도 있었고요. 2번 계단폭포, 중요한 요소인데요.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계단식에 있는 구조물에 물을 내리는 그런 수경시설물, 그리고 물무대, 그리고 정원극장, 수경시설물을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굴, 그로토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로토. 네,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해왔다. 3번 보시면 바닥은 포장이 되고요. 곳곳에 광장이 마련되어 화단으로 장식된다. 화려한 화단 또는 장식분, 화분 이런 걸로 많이 장식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원회적으로 개량된 관목성의 꽃나무나 알뿌리 식물 이런 것 등은 이탈리아와는 거리가 멀죠. 이것은 네덜란드 정원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1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전에도 철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강제에 대한 철강제. 주철 특성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선철의 주 재료가 된다. 네, 선철 그 순수한 철의 상태라고 했었죠. 그리고 내식성에 뛰어나다. 그리고 탄소 함유량은 1.7에서 6.6%이다. 4번 단단하여 복잡한 형태의 주조가 어렵다. 앞에서도 답이 주철로 나왔었는데 주철이 복잡한 형태의 주조성이 좋은 그런 주물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립니다. 주조성이 좋고 주물 제품으로 널리 쓰입니다. 네, 다음 17번 보시겠습니다. 섬유포화점은 목재 중에 있는 수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섬유포화점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어떤 개념과 반대냐면 전건 상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건은 수분이 아주 0%까지 건조된 상태이고요. 섬유포화점은 그 목재 세포 사이에 수분이 더 이상 포함될 수 없을 정도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세포막의 결합수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의 함수율을 섬유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결합수가 세포막에서 포화되어 있는 상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8번 보시겠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앞에 문제에 나왔었죠. 이 앞 회차에서 옥상 정원을 만들 때 배합하는 경량제, 인공 경량토 이런 것들인데요. 아닌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여기서는 피트라고 나왔고요. 앞에서는 피트모스라고 나왔었죠. 제올라이트 이런 것들이 인공 경량제로, 토양 경량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질 양토가 가볍지 않죠. 절대. 이거는 흙이기 때문에 모래질이 섞인 흙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작나무과의 물오리나무 잎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런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무 이파리 모양까지 다 세부적으로 알기에는 좀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되겠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조경 재료를 공부하실 때, 특히 수목 재료를 공부하실 때에는 도감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감에는 이런 잎, 꽃, 열매의 자세한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잎을 주로 하는 도감, 열매를 주로 하는 도감, 뭐 꽃을 주로 하는 도감, 도감 종류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잎을 주로 하는 도감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겹톱니를 가진 원형의 잎을 가지고 있는 잎이다. 답은 1번인데요. 실제 그 문제에서는 겹톱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톱니 하나에 톱니가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톱니 하나에 세세한 톱니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겹톱니라고 하는데 이런 톱니 모양이 표현되어 있었어야지 됩니다. 네, 잎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뭐 잎맥이라든지 잎이 이렇게 몇 개씩 나는 것인지, 그리고 뭐 마주 나는지 어긋나는지, 그리고 잎 자루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톱니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잎 앞뒤의 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것은 외워야 하는데, 물풀의 나무과의 수종들이 상당히 향기가 좋은 수종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게 개나리, 수수꽃다리, 그리고 개나리와 비슷한 게 미선나무, 그리고 쥐똥나무, 그리고 이팝나무, 광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미선나무, 대표적으로 개나리 그리고 미선나무 이런 것들이 물풀의 나무과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수종들이고요. 광나무는 쥐똥나무랑 아주 비슷한 수종입니다. 쥐똥나무가 낙엽 과목이면은 광나무는 상록 과목이죠. 모양새, 꽃 이런 게 아주 비슷하지만 낙엽이고 상록이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팝나무 요즘에 가로수로 자주 쓰이는 수종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입니다. 꽃 모양이 사실 살짝 보면은 아주 잘 자란 개나리처럼 생겼죠. 답은 일단 칡나무가 되겠죠. 칡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입니다. 네, 다음 27번 보시겠습니다. 화성암의 심성암에 속하며 흰색 또는 담회색인 석재는 석재 분류 문제인데요. 화성암 종류인데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 때문에 만들어진 암석을 모두 통칭하는데, 심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마그마가 분출돼서 공기 중 밖으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것은 화산암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색상이 흰색 또는 담회색, 이런 밝은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안산암과 전파남은 어두운 색상입니다. 전파남은 푸른색 계열, 그리고 안산암은 검은색 계열이 나타나는 돌이고요. 화강암과 대리석이 밝은색 계열의 돌인데, 대리석은 그 변성암이죠. 답은 화강암밖에 없겠죠. 네, 다음 문제 28번인데요. 잔디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취, 이것을 보통 대취라고 안 하고 퇴치라고 합니다. 퇴치. 네, 이것을 대취라고 써놓아서 학생분들이 많이 틀렸었는데요. 보시면 지표면과 잔디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는 뿌리, 줄기, 그리고 가지 등이 서로 섞여 있는 유충을 말한다. 네, 설명이 긴데요. 잔디의 신진대 사이에 낙엽과 마른 줄기, 뿌리 등이 모여서 부식된 집적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문제를 고르는 건데요. 이 퇴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식 집적층에서 병원균, 해충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용은 탄력성이 생겨서 그 위에서 운동할 때에는 조금 폭신폭신한 그런 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는 조금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토양으로 수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국부적으로 마른 지역을 형성할 수 있고, 잔디가 위에서는 말라 죽게 할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1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한겨울에 스캘핑이 생기게 한다는데, 스캘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잔디가 소위 말하면 땜빵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식질이 모인 집적층이 땜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네, 다음 문제 3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노박덩굴과 식물 중 상록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상록수를 고르라는 얘기인데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박덩굴, 낙엽성 덩굴 식물입니다. 낙엽, 만경목이고요. 화살나무는 낙엽 관목으로요. 울타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참빗살나무도 낙엽 관목입니다. 화살나무랑 유사한데 화살나무가 줄기에 날개 같은 게 달려가지고 요 화살촉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살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참빗살나무는 화살나무랑 매우 유사한데 줄기에 날개만 없습니다. 이거 같은 낙엽 관목이고요. 사철나무는 해안지방의 원래 원산지인 그 상록 관목이죠. 원래는 남부지방, 해안지방 이런 데에 사는 나무인데요. 내염성 또는 그 따뜻한 데 이런 데 잘 사는 나무죠. 내염성이 좋고요. 그런데 중부지방에도 잘 삽니다. 그래서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공해에도 강하고 내한성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철나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소나무의 순 자르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 순 자르기라고는 잘 안 하고요. 순 지르기라고 하죠. 순 지르기 또는 순 따기라고 합니다. 거리가 먼 것, 틀린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1번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다소 빨리 실시하고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는 5에서 7을 늦게 한다. 이 부분이 거꾸로 됐습니다. 수세가 좋거나 어린 나무는 5에서 7을 천천히 하고요. 노목이나 약해 보이는 나무를 다소 빨리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손으로 손을 따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손 자르기라고 주로 안 하는 이유가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다. 손으로 땁니다. 손으로 따고 손 지르기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손으로 따야 끝이 빨갛게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3번 5, 6월경에 새순이 5에서 10cm 자랐을 때 실시한다. 요즘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좀 더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초 이때쯤에도 많이 하는데요. 5에서 10cm 정도 새순이 자랐을 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전정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힘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때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두고 끝부분을 따버린다. 그러니까 새 순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소나무에서 특히 한 5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 순에서 가운데 중심순이 가장 두껍고 깁니다. 중심순 땁니다. 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심순 제거하고 나머지 2-3개 정도만 남깁니다. 이 2개를 남기고 제거 그러면은 요 양쪽 가운데 2개를 남긴다고 했을 때 이것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남겨놓고 제거. 그래서 여기만 남게 되는 순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0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 문제인데요. 용접 배합비 1대2대4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제작에 모래가 0.45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자갈은 몇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게 되는가? 보시면 이 용접 배합비가 의미하는 바는 시멘트, 모래, 자갈의 그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모래 부피가 0.45라고 한다면 2에 해당하는 2배에 해당하는 것이 0.45이고 4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자갈의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모래 양보다는 2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0.45에 2배를 하시게 되면 0.9세제곱미터만큼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1번 보시겠습니다. 축척이 5천분의 1인 지도상에서 구한 면적이겠죠. 면적이 5제곱cm라면 지상에서의 실제 면적은 얼마인가? 도면상에서 면적을 구했더니 5제곱cm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분의 1이기 때문에
5,000배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길이였다면 5,000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가로 5,000배, 세로 5,000배가 됐을 겁니다.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5,000배의 제곱배인 100, 1000만, 10만, 2500만 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제곱센치에 2500만 배, 125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계산 문제가 간간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5번 보시겠습니다. 천적 등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 가장 피해를 주기 쉬운 농약은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에도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용약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1번 혼증제, 그리고 2번 전착제, 3번 침투성 살충제, 4번 지속성 접촉제인데요. 혼증제는 연기를 씌우는 걸로 효과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전착제는 미리 농약을 치기 전에 그 농약이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전처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투성 살충제는 이제 농약 종류 중에서 살충제가 벌레를 죽이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지속성 접촉제는 이제 닿으면 죽게 되는 해충 같은 것을 닿으면 죽게 되는 것으로 4번 닿으면 죽는 게 그 제거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도 피해가 크게 되겠죠. 네, 다음 46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토양 수분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의 토양 수분은 어떤 것인가? 1번 결합수, 2번 자유수, 3번 중력수, 4번 모세관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결합수는요. 토양 그 입자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하기 어렵고요. 자유수는 그 토양 내에서 이동 가능한 수분, 움직이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수분입니다. 중력수는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식물이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모세관수가 되겠는데요. 모세관수가 식물이 이용하는 수분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관수란 무엇인가? 그러면 토양 사이에 공극이 있을 겁니다. 토양 사이의 공극 중에서 아주 미세한 공극이 관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관인 모세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모세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응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세관 현상 때문에 수분이 하강하지 않고 토양 중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서 보유되는 물로서 토양 중에 머물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형태가 됩니다. 답은 4번 모세관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7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에 알맞은 가로를 넣으라는 건데요. 보시면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의 순서와 단계를 무엇이라고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시킬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인데요. 1번 공종은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 콘크리트 공 또는 토공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종이라고 합니다. 검토는 뭔지 아시겠지만 검토는 좀 어순에 맞지 않죠. 시공은 공사를 도면대로 설치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면대로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를 시공이라고 하고요. 공정이 그 여러 가지 작업의 순서와 단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공종의 콘크리트 공, 토공, 관배수공 이런 공종의 순서를 정해서 계획하는 일을 공사 일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5번 보시겠습니다. 농약을 유효 주성분의 조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주성분에 따라서 농약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황제, 동제, 유기수은제, 그리고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유기염소계, 항생물질계 이거 성분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입제 이것은 농약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성분이 아니라 형태, 알갱이 모양의 제제라는 것이고요. 2번 훈증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뿌려주는, 공기 중에 뿌리는 그런 훈증제, 이것도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인계가 답이 되겠고요. 4번 식물생장 조정제는 유효 성분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살충제 또는 살균제 아니면 생장 조정제 이런 것들로 나뉘게 되는데, 그런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8번 보시겠습니다. 여성토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 여성토 혹은 더돋기 같은 얘기입니다. 여성토의 정의, 가라앉을 것을 예측하여 흙을 계획 높이보다 더 쌓는 것. 맞죠? 원래 내가 2m 쌓을 일인데 2m를 만들고 싶으면 2m를 쌓아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 10%, 2m 20 정도를 쌓아야 치마에 의해서 2m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그래서 더 쌓아주는 것을 더돋기라고 하죠. 여성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등고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고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높이가 같다죠. 높이가 같은 점을 연결한 것이 등고선이죠. 1번이고요. 등경사진은 등고선 간격이 같다. 그렇죠. 등고선의 간격이 같다는 얘기는 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사가 같다는 얘기고, 간격이 멀어질수록 경사는 완만하다. 급경사진은 간격이 좁고 완경사진은 간격이 넓다. 맞는 얘기고요. 도면의 안이나 밖에서 폐압된다. 이 얘기는요. 폐곡선이라는 뜻이고요. 도면의 안이나 밖에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폐곡선을 폐합되지 않으며 도중에 없어지지 않는다. 폐합되지 않으며 폐곡선이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14년 1회 기출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2014년 2회 기출문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O, B 직각을 3등분 할 때 다음 중 선의 길이가 같지 않은 것은? 수학 문제인데요. 가끔 수학 문제, 계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시면 1번 CF는 이 선을 얘기하고요. 이 선. 네, 노란 선. 그리고 2번 EF는 하늘색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OD는 여기가 되겠죠. OD 다른 색깔로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OD 마지막 OC인데요. OC 자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길이들 중에서 선의 길이가 틀린 것은 EF가 되겠죠. 네. 다음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묘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것은 묘지 정원을 말하는데요. 묘원의 정원 1번 타지마할, 그렇죠. 묘지 정원, 대표적인 인도의 묘지 정원이죠. 2번 아람브라는 궁전이었죠. 3번 공중정원, 묘지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궁전이죠. 왕비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4번 보르빅공트, 이것도 궁전이죠. 다음 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위요 경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죠. 1번 시선의 주의력을 끌 수 있다. 수직적인 요소의 수평적인 요소 가운데가 주의력을 끌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지형도 경관으로서 이의를 갖게 해준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되며 라고 하기보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압감 같은 것은 더 수직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되게 되면 위압감이 듭니다. 3번 확 트인 느낌을 주어 안정감을 준다. 둘 다 상반되는 얘기고 확 트인 느낌과는 거리가 멀죠. 주의력이 없으면 등한시하기 쉽다. 보시면 그렇지 않고 주의력을 끌 수 있다고 나왔죠. 다음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가로 안에 들어갈 각각의 용어는 첫 번째,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면적이 작을 때의 색과 클 때의 색이 같은 색인데도 명도, 채도가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높아진다고요. 큰 면적의 색을 고를 때에 견본색을 원하는 색보다
내가 벽지를 칠하고자 하는데 견본색을 고를 때에는 벽지색보다 그러면 한 단계 어두운 색을, 어둡고 탁한 색을 골라야 내가 원하는 색깔 정도가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보시겠는데요. 도면에서 나타나는 축도 기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와 같은 기호는 이쪽이 높은 면이라는 뜻이고 이쪽이 사면으로 돼서 내려가는 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높은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사면이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경사지임을 알 수 있고요. 단면도로 보자면 이런 곳입니다. 위에가 이렇게 평탄한 곳이고 높고 아래로 경사지가 있는, 그래서 쌓아 올린 쪽을 말합니다. 쌓아 올린 제방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성토를 말합니다. 네, 이번 회에는 색채학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11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을 때 경계 언저리의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색종이를 놓았을 때 접하는 면이 더 대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연변 대비라고 하고요. 접하는 면에서 대비가 강하다. 나머지 설명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 문제, 먼셀 표색계가 나왔는데요. 10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의 짝이 잘못 연결된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의 관계는 보색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 색이란 뜻이고요. 보색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빨강과 청록, 맞고요. 2번 노랑과 남색, 보시면 노랑과 남색 맞고요. 그 다음 초록과 자주도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있죠. 주황과 보라 보시면 여기 주황입니다. 여기가 YR은 주황입니다. 주황과 보라는 마주보고 있지 않죠. 주황은 파랑과 마주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4번 보시겠습니다.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할 때 정면이 이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평면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보시면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이 평면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이쪽이지만 서서 그 수직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평면도가 될 거고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상에서 이쪽 이렇게 먼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보시면 2번이 가장 가깝겠죠. 여기 선과 여기 선이 여기 선과 여기 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 니은자 모양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3번 같은 그림은 인면도가 됩니다. 인면도. 그리고 뒤에서 바라봐서 요 선이 없게 되면 뒤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이쪽에서 바라보면 배면도, 이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도, 이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도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멘트의 종류 중 혼합 시멘트에 속하는 것은 이 전에 회차에서도 나왔던 문제고요. 네, 자주 나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 시멘트는 크게 혼화제 세 종류로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요.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포졸란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혼합 시멘트 말고 팽창 시멘트와 알루미늄 시멘트는 특수 시멘트 종류에 속합니다. 4번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문제 22번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워커빌리티 증진이 아닌 것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혼화제 모두는 워커빌리티의 증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포졸란 맞고요. 플라이애쉬, 슬래기 같은 것들. A이제 이거는 혼화제죠. 어이제인데 감수제도 어이제로서 워커빌리티 증진을 위한 것이 맞는데요. 은결강화 촉진제도 혼화제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워커빌리티 증진이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산성 토양에서 잘 견디는 수종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은 1번 해송입니다. 예, 바닷가에 사는 소나무를 해송이라고 하죠. 흑송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 산에 사는 소나무랑은 틀립니다. 생김새가.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많이 보는 거는 적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단풍나무, 물푸르나무, 조팝나무는 산성 토양이 아니라 염기성 토양에 자라는 것들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7번 보시겠습니다. 단위용적 중량 그리고 비중을 주고 공극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골재 공극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2.6이라고 하면은 이 골재 100%일 때 단위 부피당의 무게가 2600kg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골재의 비중이 2.6이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 2600kg이 되겠다. 그래서 2600kg 다 담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실제로 담게 되면 공극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극을 포함한 무게는 1700kg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실적률이 됩니다. 이것이 무게분의 비중을 고려한 무게분의 실제 무게가 실적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5.38%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공극률을 물어봤죠. 그래서 100%에서 이 실적률을 빼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34.6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8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맞게 해줬었는데요. 왜냐하면 틀린 설명이 없었습니다. 산수유는 우리나라 자생수종이다 하는데, 원래 처음에 1번으로 답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랑 중국 모두 자생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2번 열매는 핵과, 핵과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핵과는 씨앗이, 단단한 씨앗이 중앙 부분에 들어있는, 하나가 들어있는 이런 모양을 핵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육으로 덮여 있고요. 타원형이고 길이는 1.5에서 2cm다. 잎은 대생, 마주보곤하고요. 장타원형,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4에서 10cm, 뒷면에 갈색 털이 있어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황색의 꽃이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유명하죠. 산수유. 가을에 빨갛게 있는 열매가 식용, 관상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모두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3번 보시겠습니다. 잔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지형 잔디를 고르라고 합니다. 한지형 잔디 중에서 포복력이 강해서 지표면으로 강하게 뻗는다. 잎의 폭이 2~3mm로 질감이 매우 곱다. 그린을 많이 이용한다. 아주 많이 나왔죠? 벤트그래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5번 보시겠습니다. 수목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틀린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저장, 수목 뿌리의 저장도 할 수 있는데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가 비대해진 것을 우리가 먹죠. 감자 같은 것들. 2번 부착근, 줄기에서 세근이 나와서 다른 물체에 부착하는 뿌리입니다. 덩굴식물 같은 것은 줄기에서 이렇게 부착하는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기생근은 다른 물체에 기생하기 위한 뿌리. 예를 들면 기생식물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겨우살이라든지 뭐 새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기생근, 기생하는 뿌리가 있고요. 4번 호흡근인데요. 호흡근은 숨을 쉬기 위한 뿌리입니다. 뿌리는 지지작용 이런 거 외에 호흡작용도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식물체를 지지하는 기근, 이게 기근은 호흡근이라는 게 맞는데 식물체를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뿌리를 호흡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보시면 뿌리가 밑에서 나다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호흡을 위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그 종유석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기근이라고도 하고요. 지와는 관련이 멀다입니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나무류의 잎록병을 발생시키는 병원균의 기주, 소나무 잎록병의 병원균의 기주를 물어봤습니다. 보시면
이 소나무 입록병 같은 경우에는 어, 기주 교대를 하는 이종기생균입니다. 예, 기주 교대를 하기 때문에 소나무류가 기주가 되고요. 그리고 까치밥 나무와 송이풀이 중간 기주가 되는 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기주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죠. 소나무, 해송, 스트로보잣나무는 소나무류에 속해서 입록병의 기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송이풀인데요. 송이풀, 까치밥나무 이런 것들이 중간 기주라서 기주는 아니고 중간 기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42번 소목병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내 조경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백색 점무늬 그리고 흰 곰팡이 모양이 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1번 탄저병, 2번 무름병, 3번 흰가루병, 4번 모자이크병. 이름에서 나오고 있죠. 하얀 점무늬, 하얀 곰팡이는 흰 가루병입니다. 탄저병은 흑색에서 회색 동그란 알갱이 모양의 병반이 생기고요. 무름병은 물러져서 조직이 물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모자이크병은 자글자글한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44번 보시겠습니다. 이식하기 어려운 수종이 아닌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인데요. 1번 소나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식하기 매우 어려운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꼭 뿌리 돌림을 해서 이식 봉사를 진행한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작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와 줄기 그리고 뿌리가 무성하지도 않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식하기 상당히 난해하고요. 맹아역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요. 3번의 섬잣나무 이것도 이식하기 어렵습니다. 심근성 수종입니다. 그 다음 4번 은행나무는 이식하기 아주 쉽죠. 이식성이 매우 좋아서 가로수로 쓸 수 있죠. 네, 다음 문제 48번 보시겠습니다. 설계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번부터 인면도는 구조물의 외형을 보여준다. 그렇죠. 서서 바라본 그림인데 바깥의 모양을 나타내 준다고 했었고요. 2번 평면도는 물체를 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본 것이다. 맞고요. 단면도는 구조물의 내부나 내부 공간의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잘라서 이 내부를 단면선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죠. 4번 조감도는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본 것을 가정하여 그린 것이다. 이런 것은 스케치나 투시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감도는 새의 눈높이입니다. 관찰자의 눈높이보다 더 높고 먼 곳에서 본 것을 가정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52번 보시겠습니다. 농약 살포가 어려운 지역 혹은 솔잎학파리 방제 이런 것에 사용되는 농약 사용법은 1번 도포법 뿌리는 것입니다. 발라서 바르는 것이고요. 2번 수간주사법 주사액을 그 수종에 주사하는 것입니다. 3번 입제살포법 알갱이를 뿌린다는 것이고요. 4번 관주법은 그 액체를 주로 관을 통해서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이 관을 지나가면서 구멍에서 빠져나가면서 줄 수 있도록 주로 물 주거나 비료를 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농약에는 쓰이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솔잎폭파리 같은 경우에는 벌레 혹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도 수액을 빨아먹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간주사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3번 보시겠습니다. 900제곱미터의 잔디 강장을 평대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잔디량을 산출해내는 문제인데요. 평대라는 것은 전면 떼붙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떼장 한 장의 면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30cm, 30cm인데요. 두께는 3cm고요. 우리가 여기서 면적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0.3, 0.3 가로 세로 곱하면 0.09제곱미터가 나옵니다. 한 장의 면적이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9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900제곱미터를 0.09제곱미터로 나누게 되면 총 소요 장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만장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할증률 이런 고려는 없습니다. 답은 3번 만장이 되겠고요. 할증률 고려하게 된다면 10%를 고려해서 11,000장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9번 보시겠습니다. 형상수를 만들 때 유의사항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망설임 없이 강전정을 통해 한 번의 수형을 만든다. 절대 불가능하겠죠. 형상수 어떠한 형태로 모양을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원형 또는 기둥 모양
새 모양 뭐 이런 걸로 나무를 다듬어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 번에 강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연차에 나누어서 모양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수를 만들 수 있는 대상수종은 맹활력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겠죠. 전정 시기겠죠. 전정 시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압 조직이 잘 생기는 3월 중에 실시한다. 이른 봄이 적정하다. 맞고요. 수양은 잡는 방법은 통대나무에 가지를 고정시켜서 방법, 규준틀을 만드는 방법, 가지에 전정만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2014년 1회 그리고 2회의 간연도 기출문제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